노년에는 친구, 돈, 건강이 삶의 전부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특히 50년을 함께한 친구는 제 가장 확실한 자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저를 억압하고 상처 주는 짐이 되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행복은 돈이나 억지 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관계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온다는 것을요. 72세의 저는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하며 가장 늦은 나이에 가장 찬란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마을, 버스 종점에서 한참을 더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그곳에 박정혜의 집이 있었다. 72세의 정혜는 혼자 산 지 벌써 8년째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서울로 독립한 뒤 이 집은 그녀만의 왕국이 되었다. 집 앞 마당은 작지만 정성으로 가득했다. 배추와 상추가 자라는 텃밭 한쪽에는 장미와 수국이 함께 피어 있었다. 채소밭과 화단의 경계가 모호한 이 정원은 정혜의 성격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실용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면서도 무엇 하나 완벽하게 분리하지 않는 살. 매일 아침 6시 정혜는 정원에 나와 물을 주었다. 물을 주며 식물들에게 말을 걸었다. 배추에게는 오늘 날씨를, 장미에게는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때론 그저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여길 법한 행동이었지만 정혜에게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순간이었다. 정혜는 40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학교로 출근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먹을 밥을 지었다. 뜨거운 국솥 앞에서 땀을 흘리고 무거운 식판을 날랐고 식후엔 설거지를 했다. 그렇게 사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자라 졸업하고 새 아이들이 입학하는 것을 지켜보며 40년을 보냈다. 은퇴 후 처음엔 무료했다.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막막한 것인지 처음 알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정원 가꾸기였다. 처음엔 그저 시간을 때우려는 것이었지만 어느새 정원은 그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혜의 마음 한구석엔 늘 무거운 것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강문숙과의 관계였다. 문숙과 정혜는 50년 지기였다. 정확히는 52년이었다. 20살 같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처음 만났다. 둘 다 시골에서 올라온 처지였고 낯선 도시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서로밖에 없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기숙사 방을 썼고 함께 월급날을 기다렸다. 결혼 후에도 둘은 가까이 살았다.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과 다퉜을 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늘 서로 곁에 있었다. 50년이 넘는 세월, 그 긴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은 가족도 아니고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였다. 적어도 정혜는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정혜는 문숙과의 관계가 점점 버거워졌다. 문숙은 언제부턴가 모든 일에 자기 의견을 강요했다. 정혜가 무얼 하든 간섭했고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은 늘 정혜를 작게 만들었다. 정혜가 새 옷을 사면 문숙은 말했다. 그 나이에 그런 색깔이 어울리겠냐고. 정혜가 여행을 가려 하면 문숙은 말했다. 혼자 다니다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정혜가 아들 이야기를 하면 문숙은 말했다. 아직도 애 걱정하냐고. 그러니까 애가 철을 못 든다고. 처음엔 참았다. 오래된 친구니까. 서로 챙겨주는 거니까. 나이 들면 다들 고집이 세지니까. 정혜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은 쌓여갔고 정혜의 가슴속 어딘가에 돌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작년 12월이었다. 서울에 혼자 사는 아들이 전화를 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월급이 줄었다는 이야기였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정혜는 그 목소리 뒤에 숨은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정혜는 조용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아들 계좌로 보냈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그저 한두 달 생활비에 보탤 정도였다. 그런데 이 사실을 문숙이 알게 되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 아마 우연히 은행에서 마주쳤거나 누군가를 통해 들었거나 어쨌든 문숙은 알았고 그 다음 주 동네 친구들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모임은 동네 작은 찻집에서 열렸다. 5명의 여자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수다를 떠는 자리였다. 정혜는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대추차를 마시고 있었다. 문숙이 말을 꺼냈다. 정혜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또 준혁이한테 돈 보냈다며? 순간 찻집이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이 정혜에게 쏠렸다. 정혜는 찻잔을 든 손을 멈췄다. 애가 30 중반인데 아직도 엄마 돈 받아 쓰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그렇게 계속 도와주니까 애가 독립을 못하는 거야. 철이 안 드는 거지. 문숙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 단호함 속에는 정혜를 가르치려는 태도가 묻어 있었다. 마치 자신이 더 현명하고 더 옳고 정혜는 틀렸다는 듯한 어조였다. 정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에게 돈을 보낸 것은 정혜 나름의 고민 끝에 내린 선택이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과보호인지 사랑인지 정혜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정혜의 선택이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이렇게 모임 자리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비난받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정혜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일이야.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문숙은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말했다. 내가 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지. 친구 좋자고 하는 소리야. 친구 좋자고. 그 말이 칼처럼 꽂혔다. 50년을 함께한 친구라는 이름으로 정혜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 드는 것. 정혜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지배였다. 그날 정혜는 모임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혜는 결심했다. 문숙과 거리를 두기로. 처음엔 연락을 조금씩 줄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문숙이 전화하면 받되 대화를 짧게 끝냈다. 모임 연락이 오면 핑계를 대고 빠졌다. 문숙이 집에 놀러 오겠다고 하면 몸이 안 좋다며 거절했다. 문숙은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숙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래도 문숙은 먼저 묻지 않았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는 대신 정혜가 예민해졌다고, 나이 들어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갔다. 문숙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정혜의 삶에 봄이 찾아왔다. 단순히 계절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정혜의 마음에도 봄이 왔다. 처음엔 어색했다. 50년 동안 늘 곁에 있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은 공백을 만들었다. 주말이면 문숙과 통화하고 격주로 만나 수다를 떨고 명절이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던 그 모든 일상이 사라졌다. 처음 몇 주는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정혜는 그 공백을 자신만의 것들로 채워갔다. 먼저 정원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그동안 미뤄뒀던 화분들을 정리했다. 깨진 화분은 버리고 흙이 굳어버린 것들은 새 흙으로 갈아엎었다. 봄이 오면서 새로 심을 꽃들을 준비했다. 씨앗을 사고 모종을 골랐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었다. 정원일을 하는 동안 정혜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누군가의 평가를 걱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큰 자유인지 정혜는 처음 알았다. 새벽에는 길고양이를 돌보기 시작했다. 집 근처 골목에 사는 얼룩무늬 고양이 2마리가 있었다. 정혜는 그들에게 사료를 주고 물그릇을 채웠다. 비가 온 날에는 비닐로 간이 지붕을 만들어줬다. 고양이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정혜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가끔 발치에서 그르렁거리며 몸을 비비는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정혜는 작은 행복을 느꼈다.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은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정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시집을 읽었다. 젊었을 때는 시를 읽을 시간이 없었다.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느라 바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정혜는 천천히 한 줄 한 줄 음미하며 시를 읽었다. 이해되지 않는 구절은 여러 번 읽었고 마음에 드는 문장은 공책에 적었다. 어느 날 정혜는 윤동주의 시집을 읽다가 한 구절에 오래 머물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기를. 정혜는 이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을까? 나는 내 삶에 솔직했을까? 문숙에게 맞춰주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내 감정을 숨기며 산 세월들. 그것이 옳은 것이었을까? 저녁에는 유튜브를 봤다. 처음엔 서툴렀다. 아들이 사준 태블릿을 켜는 것조차 헷갈렸다. 하지만 천천히 익숙해졌다. 정원 가꾸기 영상을 찾아보고 요리 레시피를 배웠고 때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정혜는 자신에 대해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 자신이 생각보다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 틈에서 애써 떠들고 웃고 분위기를 맞추던 자신은 사실 진짜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 혼자 있을 때 정혜는 편안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그저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정혜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너무 많이 죽여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유지한 관계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4월 중순 어느 화창한 오후 정혜는 정원에서 장미 가지치기를 하고 있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장미순이 빠르게 자라고 있었다. 정혜는 조심스럽게 가위를 들어 불필요한 가지들을 정리했다. 어르신, 정원에서 뭔가 향이 좋네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정혜는 고개를 돌렸다. 옆집에 최근 이사 온 남자였다. 6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다. 아, 장미 향일 거예요. 이제 막 피기 시작했거든요. 정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남자는 정혜의 정원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잘 가꾸셨네요. 저는 윤혜성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아, 네. 저는 박정혜예요. 여긴 한 20년 넘게 살았고요.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혜성은 은퇴한 버스 기사였다. 30년 동안 시내버스를 몰다가 작년에 은퇴했다고 했다. 아내를 5년 전에 먼저 보냈고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으며 혼자 살기엔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이곳으로 왔다고 했다. 정혜는 혜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공감을 느꼈다. 혼자 사는 것, 조용한 곳을 찾아온 것,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것. 그것은 정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과 비슷했다. 정원 가꾸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혜성이 물었다.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어렵진 않아요. 그냥 정성이죠. 매일 조금씩 신경 쓰고, 물 주고, 말 걸어주고. 그러면 식물들이 알아서 잘 자라요. 말을 걸어준다는 게 재밌네요. 진짜예요. 식물들도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말을 하면 더 잘 자라는 것 같고. 혜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졌다. 며칠 후 혜성이 정혜의 집 문을 두드렸다.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제가 막걸리를 좀 담가봤는데 맛 좀 봐주실래요? 잘 됐는지 모르겠어서. 정혜는 놀랐다. 막걸리를 직접 담근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들어오세요. 제가 찹쌀전 좀 부쳐놨는데 같이 드실래요? 둘은 정혜의 작은 거실 탁자에 마주 앉았다. 혜성의 막걸리는 은은한 단맛이 났고 정혜의 찹쌀전은 바삭하고 고소했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탁자를 비쳤다. 정말 맛있네요, 이전. 막걸리도 맛있어요. 직접 담그시다니 대단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뭔가 해볼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배우는 중이에요. 혜성은 조용히 웃었다. 정혜는 그 미소가 편안하다고 느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자랑하려 하거나 상대를 압도하려는 미소가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고 담담한 미소였다. 정혜 씨는 은퇴 후에 뭐 하세요? 저요? 그냥 정원 가꾸고 책 읽고 고양이 밥 주고 그렇게 살아요. 좋네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복잡하지 않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하지 않은 삶. 그것이 정혜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었다. 둘은 천천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혜성은 버스 기사 시절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했다. 새벽 첫 차에 타는 공장 노동자들, 학교 가는 아이들, 병원 가는 노인들. 30년 동안 같은 노선을 운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태웠지만 정작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정류장에 서고 출발하는 일상의 반복이었다고. 정혜는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다. 40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한 이야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지루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 그 반복 속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보람찼다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정혜의 말에 혜성이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매일이 일요일 같아서 좋았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사는 건가 싶고. 그래서 막걸리 담그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혼자 마시면 외롭잖아요. 이렇게 나눠 마시면 좋고. 정혜는 그 말이 좋았다. 혼자 마시면 외로우니까 나눠 마신다는 것. 그것은 관계의 본질을 담고 있었다. 서로를 이용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외로움을 나누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다. 혜성은 아내를 잃은 후 1년 동안은 제대로 밥도 못 먹었다고 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가 자꾸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낮에는 계속 밖에 나가 있었고 밤에는 TV를 켜놓고 잠들었다고. 지금은 좀 괜찮아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혜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괜찮아진 건지 익숙해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슬픔이 일상이 된 느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오늘도 혼자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정혜는 그 말을 가만히 곱씹었다. 슬픔이 일상이 된다는 것. 그것은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정혜 씨는 남편분이랑 사이가 좋으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큰 싸움은 없었지만 큰 사랑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함께 사는 사람? 정혜는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과의 관계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다. 서로에게 깊이 관심을 갖지도 상처를 주지도 않으며 살았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좀 달랐어요. 아내가 워낙 활발하고 사교적이어서 저랑은 정반대였죠. 처음엔 그게 좋았어요. 제가 없는 걸 아내가 채워주는 느낌? 근데 나중엔 피곤할 때도 있었어요. 혜성은 담담히 말했다. 정혜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다. 죽은 아내를 미화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 것. 그냥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 밤 9시가 넘어서야 혜성이 일어났다.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 나눈 게 오래간만이에요. 혜성의 말에 정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오래간만이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방어하거나 조심할 필요가 없었던 대화가. 저도요. 또 놀러 오세요. 정혜는 자연스럽게 말했다. 혜성은 현관문을 나서며 웃었다. 그럼 다음엔 제가 안주를 준비할게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했다. 문숙과의 50년 우정이 주지 못했던 것을 혜성과의 20분 대화가 주었다. 존중과 편안함. 그것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5월 초 날씨가 완연한 봄이 되었다. 정혜의 정원에는 장미가 활짝 피었고 배추는 싱싱하게 자랐다. 정혜는 매일 아침 정원을 돌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문숙이 불쑥 찾아왔다. 정혜는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다. 문 앞에 선 문숙을 보고 정혜는 잠시 멈칫했다. 몇 달 만에 보는 문숙은 조금 늙어 보였다. 아니, 원래 그랬는데 정혜가 몰랐던 걸까? 왜 이렇게 연락도 안 받고 모임도 안 나와? 문숙은 인사도 없이 물었다. 정혜는 천천히 장갑을 벗으며 대답했다. 바빴어. 뭐가 바빠?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문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정혜는 문숙을 마당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대문 앞에 섰다. 정원 일 하느라 바빴어. 그리고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좋더라. 정혜의 말에 문숙은 미간을 찌푸렸다. 혼자 있는 게 좋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래? 정혜는 한참을 말없이 문숙을 바라봤다.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정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문숙아, 내가 작년 겨울에 준혁이한테 돈 보냈던 거 기억나? 문숙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왜? 그때 내가 모임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 나는 내 걱정되어서 한 말이었어. 친구니까. 정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 그건 간섭이었고 판단이었고 면박이었어. 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혜는 계속 말했다. 문숙아, 우리 오래 알고 지낸 건 맞아. 52년. 정말 긴 시간이지. 근데 오래 알았다는 게 서로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함부로 대하긴 누가 함부로 대했어? 내가 언제? 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자주. 정말 자주. 내가 뭘 사면 왜 그런 걸 샀냐고 했고,
내가 어디 가려고 하면 위험하다고 말렸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하면 그건 잘못됐다고 했어. 매번 내 기준으로 날 판단했지. 문숙은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혜는 계속 말했다. 처음엔 나도 참았어. 친구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 이건 우정이 아니라 지배라는 걸. 넌 나를 존중한 게 아니라 통제하려고 했던 거야. 야, 박정혜.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이제 그런 관계가 싫어. 누가 날 평가하고, 판단하고,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난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싶어. 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문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좋아. 그럼 이제 혼자 살아. 나이 들면 외롭다고 후회할걸. 외로운 게 나을 것 같아. 누군가 곁에 있으면서 상처받는 것보다. 정혜의 말에 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서 있다가 몸을 돌렸다. 그래. 잘 살아. 문숙은 빠른 걸음으로 돌아갔다. 정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섰다. 가슴이 아팠다. 52년을 함께한 친구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드디어 해야 할 말을 했다는 것이. 정혜는 대문을 닫고 마당으로 들어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나왔다. 그날 저녁 정혜는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관계를 끝낸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더 아프다. 하지만 때로는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정혜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만 집중했다는 것을. 관계가 나를 아프게 해도 불편하게 해도 그저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소모였다. 며칠 후 혜성이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제가 화원에서 작은 거 하나 샀는데 어디다 심으면 좋을까요? 정혜는 화분을 받아들며 웃었다. 마당 한쪽에 자리가 있어요. 거기 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둘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다. 혜성은 삽을 들고 정혜는 옆에서 조언했다. 화분 속 작은 식물은 라벤더였다. 보라색 꽃이 예뻤다. 라벤더 향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정혜는 라벤더를 심는 혜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것을. 정혜 씨, 요즘 좀 힘드세요? 혜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혜는 고개를 돌렸다. 왜요? 그냥 표정이 좀 무거워 보여서.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오래된 친구랑 관계를 정리했어요. 아. 혜성은 더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라벤더를 계속 심었다. 정혜는 그 배려가 고마웠다. 더 캐묻지 않고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 힘드시겠어요. 한참 후에 혜성이 말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어요. 근데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아파도 해야 하는. 둘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라벤더를 심고 물을 주고 마당을 정리했다. 말없는 시간이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혜의 정원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다. 장미는 두 번째 꽃을 피웠고 배추는 수확할 시기가 되었다. 혜성이 심은 라벤더도 뿌리를 내려 잘 자라고 있었다. 정혜는 요즘 자주 웃었다.
혼자 있을 때도, 혜성과 이야기할 때도, 정원을 돌볼 때도 작은 것들이 즐거웠다. 아침 햇살, 고양이의 울음소리, 신선한 상추, 따뜻한 차 한 잔. 그런 것들이 삶을 채웠다. 문숙과의 관계를 정리한 후 정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 이웃들, 아들. 어떤 관계는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두고, 어떤 관계는 더 가까워지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았다. 정혜는 이제 사람들 눈치를 덜 봤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정중하게 거절했고, 불편한 말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표현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솔직해졌을 때 오히려 관계가 더 편해졌다는 것이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특별한 건 없는데 그냥 요즘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 저번에 보내주신 돈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제가 아직도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정혜는 천천히 말했다. 준혁아, 엄마가 보내고 싶어서 보낸 거야.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근데 제가 독립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넌 충분히 독립했어. 가끔 도움받는 게 독립 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그때 서로 돕는 거지.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정혜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한 게 언제였던가.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정혜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자신의 선택을 비난받았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아들을 망치는 건가? 그런 생각들로 괴로웠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6월 어느 토요일 저녁 혜성이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정혜를 초대했다. 정혜는 상추와 깻잎을 한 봉지 싸서 혜성의 집으로 갔다. 혜성의 집은 단정했다. 큰 식탁에는 삼겹살과 각종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둘은 마주 앉아 고기를 구웠다. 정혜 씨 덕분에 요즘 이 동네 살맛나요. 혜성이 말했다. 정혜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혼자 살 땐 밥 먹는 게 귀찮았는데 요즘은 뭔가 해먹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랑 나눠 먹으려고 만들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허전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먹으면 평범한 밥도 특별해졌다. 근데 정혜 씨, 저한테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그 친구분이랑 다시는 안 만나실 거예요? 정혜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니고. 혹시 나중에 문숙이가 변한다면 아니면 내가 또 마음이 달라진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힘든 결정이셨을 텐데. 힘들었죠. 근데 필요했어요. 나를 지키려면. 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혜에게 고기를 집어줬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오래 알던 사람이랑 관계를 정리한 적. 그랬어요?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맨날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도와줬죠. 친구니까. 근데 갚지도 않고 또 빌려달라고 하고 나중엔 제가 안 빌려주면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끊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하고 처음엔 미안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있으면 늘 기분이 나빴거든요. 정혜는 공감했다.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쪽이 받기만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저녁을 먹고 둘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혜성은 요즘 동네 노인정에서 바둑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정혜는 도서관에서 영어 회화 모임에 나가고 있다고 했다. 둘 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정혜 씨, 우리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밌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뭔가 늦게 찾은 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둘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밤 10시쯤 정혜는 혜성의 집을 나왔다. 여름밤 공기가 상쾌했다. 집으로 걸어가며 정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여기서는 또렷하게 빛났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 때 정혜는 문득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고 그저 자신으로 존재하는 이 순간. 정혜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다. 달빛 아래 장미와 라벤더가 고요히 흔들렸다. 정혜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늦은 봄이라도 정말 괜찮네. 6개월 후, 가을이 왔다. 정혜의 정원에는 코스모스가 피었고 배추는 김장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다. 정혜는 여전히 매일 아침 정원에 나와 식물들과 이야기했다. 문숙과는 그 후로 연락이 없었다. 가끔 동네에서 스쳐 지나칠 때가 있었지만 둘은 서먹하게 인사만 나눴다. 정혜는 더 이상 그 관계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았다. 슬프지만 그것이 맞는 선택이었다고 믿었다. 대신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다. 혜성과는 일주일에 2~3번 저녁을 함께했다. 도서관 영어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가끔 차를 마셨다. 길고양이들은 이제 정혜를 보면 먼저 다가왔다. 어느 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다. 정혜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식사 후 아들의 여자친구가 정원을 구경하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정원이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제가 정성껏 키운 거예요.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제 속도로, 제 방식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정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는 그 젊은 여자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이해와 존중. 그것이면 충분했다. 아들과 여자친구가 돌아간 후 정혜는 혼자 저녁차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정원을 물들였다. 정혜는 생각했다. 인생은 참 길다고. 72년을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고 느낄 것이 많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할 수 있다고. 나이가 들어도 오래된 습관이 있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 경계를 지키는 법, 진정한 관계를 맺는 법. 정혜는 이 모든 것을 70대에 배웠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아직 시간은 있었다. 정혜는 찻잔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정원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삶을 닮았다. 흔들려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정혜는 중얼거렸다. 늦은 봄이라도, 아니 늦은 가을이라도 정말 괜찮아.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었다. 정혜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다. 혜성이었다. 정혜 씨, 오늘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먹어요.
좋아요. 제가 배추 겉절이 담갔는데 가져갈게요. 둘은 함께 혜성의 집으로 걸어갔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다. 정혜는 걸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평범한 순간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 정원을 가꿀 수 있다는 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정혜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정혜는 진짜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 늦은 봄의 정원에서 시작된 변화는 이제 정혜의 전체 삶을 바꿔놓았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였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조용하지만 정혜 자신은 뼛속 깊이 느끼는 변화였다. 혜성의 집 불빛이 따뜻하게 빛났다. 정혜는 문을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혜만의 정혜에 의한, 정혜를 위한 계절이